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필승 투자 전략 세우고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올해 11월로 바짝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주자들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살피고요. 미국의 경기 둔화와 3차 양적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한 약달러 시대에 따른 수혜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와 오후장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만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제3차 양적 완화에 이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등 국내외 호재가 이어지면서 5개월여 만에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강보합으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0.05% 강보합 보이면서 2008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던 코스닥 지수, 오늘은 강보합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0.33% 하락하면서 517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135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4억 원, 34억 원 매도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E3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이틀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1원 40전 내린 1115원 8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0.67% 약 보합세 보여주면서 132만 7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와 포스코도 약 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1.25% 상승하면서 3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2%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목받으면서 나흘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2%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 4% 상승세 보이면서 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고요. KB금융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다음 하락세로 빠진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와 안랩은 1% 이상 상승하는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ENM과 인터플렉스는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고요. SM과 SK브로드밴드 1% 이상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조선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조선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2% 이상 상승하면서 26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과 STX조선해양도 2% 이상 상승하고 모두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3차 양적 완화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유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유화학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2.30% 상승했고요. SO일도 1%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2% 이상 상승한 모습, SK이노베이션, GS도 모두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제3차 양적 완화에 이어 장중 2,000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주 역시 거래대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증권이 1% 이상 상승했고요. 우리투자증권이 3% 이상 상승하면서 1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M증권과 삼성증권 역시 상승세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QE3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 아연이 2.48% 상승한 모습이고요. 대창이 4% 이상 상승하며 1,490원에, 풍산이 3% 이상 상승하면서 35,1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에 확정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 제약이 3% 이상 상승한 모습이고요. 우리들 생명과학은 6% 이상 상승하면서 3,0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조광페인트와 바른손, 유성테니스 역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여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약 보합세 이어나가 있고요. 대한항공이 1% 이상 빠지면서 48,300원에, 모두투어는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이상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에듀박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4% 이상 빠지면서 643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주주통회를 통해 자본 감소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재무구조의 개선에 박차를 다하는 대한전선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7.69% 급등하면서 1820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시장의 자세한 흐름을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소형 신용평가 기관인 이건존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군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어떨런지요? 이건존스라는 신용평가 기관이 있다라는 건 사실 오래 알았습니다, 올해. 그전에는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이제 무디스, S&P, 피치가 이제 주를 이루는데요. 이건존스가 시장에서 나서기 시작했던 게 지난번 유로존 문제가 과시되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이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을 우선적으로 행하면서 여타 신용평가관이 같이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이건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AA에서 AA-인데 역시 AA는 지켰지만 한 단계 낮아졌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몇 가지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차 양적완을 함으로 인해서 달러가 많이 풀릴 것이고,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달러를 그렇게 풀었다 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정절벽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아마 감안한 신용등급 강등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지난번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시켰을 때는 유로존 문제가 극에 달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건존스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G1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강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존스의 영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급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영향이 온다고 봐야 될 거고요. 수급적인 영향이 없다면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죠. 벌써 1,800억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관이 1,000억 정도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1,000억이 나왔지만 받아들 주체 세력은 역시 외국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건존스의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타 신용평가 기관이 이건존스를 따라 할지가 이제 문제죠. 그렇게 되면 시장을 좀 충격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S&P가 이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봐야 되고요. 무디스하고 피치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용평가 기관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걸 따라갑니다. 다른 평가 기관이. S&P는 지금 지난번 내렸고 무디스하고 피치는 아직 안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피치하고 S&P가 내린다 한들 미국의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S&P가 이건존스와 같은 등급을 제시하게 되면 문제가 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바라봐야지 않느냐. 달러가 넘치게 되면 역시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 인플레이션도 가중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감안된 상황이었다.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유가도 더 이상 못 가는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더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가가 지금 안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전세 신용등급 하향 강등은 아직까지는 걱정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S&P가 14일에 무려 7년 만이군요. 우리 한국의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당연히 크겠죠. 상당히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운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로존이나 미국에서 어떤 그 중요한 이벤트, 빅 이벤트가 발표되는 시점에 국내는 무디스도 그렇고 피치도 그렇고 S&P 다 신용 등을 상향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때 다 이벤트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 영향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신용 등급 상향에 대해서만큼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일본하고 중국보다 앞서는 신용 등급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신용 등급 상향이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신용등급 상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특히 S&P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향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을 상향시켰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들이 보기에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시장의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채를 잘 관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북한하고 중국이 황금평을 본격 개발하겠다. 그래서 15일에 개발 업무를 정식 가동한다. 뭐 이러고 하고 있고 또 10월 1일부터는 배급제가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 시장제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 중국에서 돈을 어느 정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해외 투자가들한테 유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에서는 뭔가 내세워야 될 게 있는데 그 내세울 게 뭐냐는 거죠. 그건 결국 우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한의 문제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이 신용등급 상향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이래서 국채를 발행할 때 조달의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얼마 전에는 혹시 뭐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30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고 향후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빅 이벤트에 가려져 있지만 향후 주가를 상승시킬 때 이거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 투자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P가 지난주 금요일날 신용등 상향한 그 시점에는 QE3가 같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가에 동원해서 한 2조 5천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도 시장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환율이 1115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메리트 있는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주식시장이 향후 모멘텀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빅 이벤트에 가렸지만 향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 우리 개인이 좀 함께 대응해 볼 만한 그 투자 전략을 보다 상세히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우리나라는 약간 종목의 편식이 좀 돼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강하고 삼성전자 너무 강함으로 인해서 주변 종목이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 조정 중이니까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를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유로존이 해결된다면 조선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주가 좀 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유화학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하면은 정유화학, 조선주를 좀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조선주가 유로존 문제가 어느 정도 수면 밑으로 들어간다면 수주가 늘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갭상승이 7월 27일부터 약 6개가 나와 있습니다. 6개가 나와 있으면 큰 갭 하나는 메워주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큰 갭이 지금 1950에 있죠. 그래서 혹시 이게 메워준다면 그 시점에서 여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눌러주면 물량을 받는 것이 맞지 눌러주는 게 두려워서 물량을 던지고 도망가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로부터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부터 해보죠.
네, 오늘 뭐 거의 강보합, 약보합 계속 유지한 상태로 일단 지수 금요일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세로 일단 시장이 흐름에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0.64포인트 빠져서 2006포인트를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2.65포인트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더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또 코스닥 시장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날 투자 전략 때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코스닥 시장은 뭐 보지 말라, 뭐 작전주 이런 게 자신 있으면 매매를 하시고 아니면 보시지 않는 게 좋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략은 일단 유효합니다. 계속.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상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외국인이 1조 3천억 정도 일단 시장에서 집행을 했죠. 오늘 시간 1시간 좀 지났는데 1897억 사고 있고요. 기간은 10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베이시스가 금요일날 종가에 선물이 좀 많이 종가 시장에서 내리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2 미만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날 장중에 계속 슈퍼 콘텐츠 한 2.8 정도 유지를 하다가 2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사실 예고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물량이 오늘 국가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프로그램 물량이 기간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개인은 871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엔 역시 금요일 시장처럼 외국인만 거의 사고 기관과 개인은 매도로 일단 시장을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코스닥 수급 뭐 체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만 159억 사고 있고요. 기관이 116억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4억. 하여튼 코스닥 시장은 일단 기관도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시지 않는 게 맞겠다 판단이 들고요. 업종별로는 그동안에 어쨌든 상승장에서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사는 날은 항상 전차군단, 전기전자랑 운수장비를 좀 주된 업종으로 샀었는데 금요일부터 좀 다르게 볼게 하학업종 많이 사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오늘 3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하학업종, 금융업종만 거의 650억을 사는 거 보면은 어쨌든 전체 비중 지금 1,900억 중에 거의 40%를 다른 업종을 사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수급상을 일단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하신다면요? 네, 일단 외국인은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의 자금력 따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얼마를 더 사줄지는 솔직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8월 달에 산 게, 한 7조 원 좀 넘는 물량이 유럽계 자금이었다면 앞으로 들어온 물량은 유럽계보다 미국계 자금이 더 많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은 계속 올라가네 2천선을 단숨에 넘어오면서 금요일 시장에서 폭풍으로 1조 5천억 가까이 매도를 때렸는데요. 그날 사실 차익 실현물은 별로 뭐 10%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2천선 위에서 샀던 개인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물렸던 것들을 정리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거의 맞고요. 오늘도 계속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간은 외국인이 너무 공격적으로 사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프로그램 오늘 매도 말고는 사실 대응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500억을 사고 있는 게 일단은 주가 2천선 넘어서 연기금이 사고 있다는 거, 그 점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좀 따라잡아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금요일 시장에서 제가 오랜만에 강력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날 2천선을 단숨에 찍었어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눌림목 줄 시에 분명히 가대낙폭 대형주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바뀐 거 없습니다. 다만 전차군단은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 우리나라 그동안의 전차군단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업종들은 환율 수혜를 보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주, 수출 기반의 제조업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이익이 아무래도 매출을 상쇄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차군단은 올라갈수록 정리를 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결국에는 정유 그리고 조선, 철강,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단기일지 모르겠지만 금융업종, 건설업종까지 좀 확대되는 결국엔 전차군단 팔아서 다른 업종 못 오른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요 결국에는 환율적인 면도 있고요. 결국엔 양적 완화,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네, 네, 박재민 PB팀장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고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풍 때문인지 연결 상태가 그다지 좀 원활치 않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PB팀장님. 네, 팀장님 들리십니까? 네, 팀장님. 네, 자, 외국인이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의 자금력을 따라올 수 있겠니라고 오늘 외국인의 속내를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이 좀 호전될 것을 예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적인 이머징 마켓에서 특히 우리 한국의 상대적인 그 양호한 상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투자에 좀 집중을 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만큼 개인들도 외국인을 추종해서 한번 따라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끊겼네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태풍 때문에 그냥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았나 봅니다. 예. 네, 좀 자, 오늘 장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계속 이어서 들어보죠. 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QS3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단 매달 400억 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까지 다시 또 자산 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못 죽어도 그게 500억 불, 600억 불까지 확대가 될 거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그 유동성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매달 거의 800억 불에서 1000억 불입니다. 하나로 예상을 하면은 거의 100조, 80조에서 100조 가까이 되는 그 자금력인데요. 그 자금력에 뭐 1, 2%만 만약에 국내 시장 이머징 마켓에 들어온다고 한다고 치면은 미국계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에서도 어쨌든 프로그램 매수였지만 80%는 외국인이 오늘도 적극적으로 벌써 2천억 가까이 사고 있다는 거는 그것을 방증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앞으로 정말 미국계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지수를 얼마나 더 땡기느냐, 결국엔 자산 가격의 버블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펀더멘탈은 지금 내년에 사실 더 안 좋습니다. 올해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땐 주식의 장기 투자는 사실 맞지 않지만 유동성 랠리, 결국 외국인의 힘은 같이 즐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끊긴 부분인데 거기서 그러면 업종별로 종목별로 대응을 무엇을 하느냐는 결국에는 그 자산 가격의 버블이 가장 많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대낙폭 대형주 중에 정유업종, 주선업종, 그리고 원자재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은 단기, 그리고 건설업종도 단기, 이 정도로 좀 매매를 하시면서 최대 수혜자는 어쨌든 정유업종과 원자재 업종, 주선업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정유업종 중에서 뭐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 GS, 그리고 2차전지 모멘텀까지 있는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 만약에 눌림 없이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사실 시초가 좀 세게 났다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결국엔 지금 이 가격대도 상당히 좀 지금 유동성 랠리가 펼쳐진다면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차익 매물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앞서 다른 전문가들도 말씀하셨지만 2050포인트 그 정도에서 매물벽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리고 그 갭을, 그동안 올라온 갭을 메우려면 어느 정도 단기 눌림목은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일시적인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을 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대응했던 태도 확실하게 좀 바꾸면서 지금 먹을 때 먹어줘야 된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은 주식시장은 1년 열리지만 어쨌든 1년 내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자, 박성일 연구원은 대형주 분할 매수 전략을, 박소영 대리는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에 주목하자, 정여훈 팀장은 3차 양적 완화 효과로 추가 상승을 예상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증권업장의 추가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정재훈 실장은 3분기 어닝 시즌을 대비하자고 했고요.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IT, 화학, 정유업종의 분할 매수를, 박소영 대리는 비철금속과 정유화학주, 정효훈 팀장 전기전자, 최희용 대리 증권, 정재훈 실장은 자동차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강세로 시작했던 코스닥은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로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약세로 시작했지만 오늘도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장중 낙폭을 조금 축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소재 쪽이나 원자재 쪽은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형주 분할 매수 전략과 함께 IT, 화학, 정유업종의 분할 매수를 말씀하셨거든요. 상세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Q3가 시행이 조금 되면서 대형주가 갈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수익률 게임을 조금 해야 되는 기관이나 외국인 측면에서는 조금 작은 주식들, 왜냐하면 실적이 대부분 다 전반적으로 업종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IT든 어떤 주도주식 간에 살만한 여건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일단 실적이 안 되는 건 예전과 똑같지만 돈이 더 풀렸기 때문에 올릴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소형주나 중형주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대형주 플레이를 할 확률이 높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매수세 수급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대형주 쪽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조금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 같은 경우는 시장이 대장주다 보니까 일단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워낙 낙폭이 조금 과대했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고요. 정유 같은 경우는 원자재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예상이 조금 되고 있죠. 실제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나 원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도 늦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둘 만한 종목은요? 예, 낙폭 과대주 중에 호남석유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Q3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수는 회복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죠. 뭐 일본과의 경쟁 분토도 조금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면에서는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회복세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죠. 이번 달 20일에 있는 HSBC PMI 지수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경기 회복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원자료 가격이 상당히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분이 이제 3, 4분기에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시장 기대치를 밑돌지는 않을 것 같은 실적을 호남석유가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동성 랠리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이제 현재 주가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30만 원, 손절은 직전 저점이었던 23만 8천 원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호남석유에 대해서 박성일 연구원의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는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두 후보의 공약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아이폰 5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채 못 돼 초도 물량을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말까지 100개국의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이폰 5의 판매 추이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점검해봅니다. 미국발 유동성 랠리가 본격화하면서 약달러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화값이 상승하면서 수출주 중심에서 내수주 주도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 간의 공약에 대한 검증 과정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공약이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해볼까요? 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제개혁, 재정 감축,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 증대, 자유무역 측면에서 두 후보 간의 이제 그 공약은 공통적이긴 하지만 목표 추진 과정에서는 특히 조세 및 재정 정책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서 극명한 차이점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양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공통적인 방향은 결국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탐사 및 그리고 개발 지역 확대를 통해서 증산을 도모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셰일가스 개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롱리 후보는 석탄 발전 규제 완화 등 화석 에너지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원자재 발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본다 그러면 버럭 오바마는
화석에너지에서는 미국 내 원유 및 가스 생산을 확대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셰일가스 개발 관련 일자리를 한 60만 개 정도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화석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 가능 지역을 확대해서 역의 원유 및 가스 매장 추정 지역의 75% 이상으로 좀 확대를 할 것이고, 2020년까지 원유 수입을 절반으로 이제 축소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신재생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로 고용 확대 기업에 30%가량의 세금을 보조해주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유지 내에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허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30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비거주용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롬니 후보의 에너지 정책에서는 에너지 정책 좀 살펴본다 그러면 2020년까지 에너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오바마 후보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 그러면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탐사 및 개발 관련 모든 허가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한 허가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원자력 발전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다수의 원자로를 검토 및 가능하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2년 내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간소화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생산 증대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미국 내 화석 연료 매장량을 재조사해서 석유 매장 지역 탐사 및 그리고 개발에 있어서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허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소유지 내 주정부의 석유 시추 권한 또한 확대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300만 개 창출과 그리고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및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반 개발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이전에 오바마와 롬니의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었지만 전당대회 이후로는 오바마의 지지율이 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2008년 오바마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었던 히스패닉 계열의 유권자 수가 많은 경합주에서 오바마 지지율이 높다는 점도 이를 좀 뒷받침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좀 시장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반대로 롬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기존 화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오바마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앞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앞으로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고, 이 같은 주들의 화석 에너지와 셰일가스 관련주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아이폰 5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1시간도 못 돼서 초도 물량을 초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이폰의 인기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데요. 국내 휴대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지난 12일 기준으로 애플이 마침내 아이폰 5를 이제 공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스크린 사이즈는 커졌지만 좀 얇고 가벼워졌습니다. 속도가 기존 것보다 한 2배 이상 빨라졌고, 4세대 이동통신의 LTE도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과 스펙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무게나 두께 측면에서는 기존의 아이폰 4S보다 얇고 그리고 가벼워졌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전 세계 100개국에 240개 통신사를 통해서 출시할 예정이라서 짧은 기간 내에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하드웨어 전체적으로 변화를 줬다는 측면에서 과거 아이폰의 업그레이드와 비교해 큰 차이점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5 출시 이후 반응을 살펴보면, 국내 여론은 애플의 가장 큰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고려하고 계속되는 삼성과 애플의 법정 공방으로 인해서인지 부정적인 면을 좀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해외 매체들도 기존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 S3와 비교해서 하드웨어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글을 좀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시장에서 관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플이 국내 IT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는 사실입니다.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중소
부품 회사들이 아이폰 5를 비롯한 다양한 애플 제품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객이고 반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애플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으로 인해서 애플에 대한 국내 여론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애플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인해 귀찮은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IT 회사들의 가장 큰 고객이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경쟁 상대입니다. 다양한 애플 제품들은 주요 부품을 호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맥북과 같은 제품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큽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폰 5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폰 5가 잘 팔리는 것은 결국 국내 IT 회사들에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필요성이 더 클 것입니다. 아이폰 5는 지난 2년 동안 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이외에 하드웨어 상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대부분의 아이폰 이용자들이 이번 아이폰 5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제품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요즘 아이폰 5가 얼마나 오랫동안 히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당분간 판매 모멘텀은 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말 수요를 위해서 애플은 기존의 판매 전략보다는 훨씬 빠르게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아이폰 5를 유통시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판매량에 대한 뉴스들이 시장에 많이 들릴 것으로 기대되고 이것이 관련 부품 회사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한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이폰 5가 강하게 출시가 돼서 이제 판매량이 많다 그런다고 해서 국내 IT 부품 회사들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폰 5가 많이 팔릴수록 그에 대한 부품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에 상당수의 회사들은 삼성전자와 중소형사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납품한 회사들과 겹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에 관한 관심은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실시로 유동성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달러 약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식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던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경기 둔화와 그리고 QE3,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달러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약세 추세가 상장사 영업이익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재테크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투자 전략을 재점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3일 유로 달러 환율은 유로당 1,280.1.2879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미국 FOMC 정례 정책회의를 앞두고 QE3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번 주 내내 달러 가격이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월가 전문가들과 대형 금융기관들은 일제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신평사 무디스가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약세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요인들을 결국 종합해보면 달러 약세는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달러 약세 초기 국면에 좀 접어든 것으로 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추세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QE3가 시행된다 그러면 이 같은 추세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 은 등 이런 상품 가격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 대신 상품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역시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와 그리고 미국 정부 정책 기대감 모두 달러 가치를 기다리는 데 입조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유럽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천문학적인 달러를 토해내 QE3로 당분간 달러 약세가 불가피해지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전략도 이제 좀 우리는 역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상장사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대표 기업의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익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 원자재 등 해외 구매 비중이 높은 업종이 달러 약세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업종들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 가운데 팜유, 대두유 등 수입 원자재 비중이 큰 롯데삼광과 그리고 원재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CJ제일제당이 달러 약세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꼽히고 이들은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비중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 밖에도 철강석과 석탄 등을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철강 업종도 달러 약세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어떻습니까? 네, 오늘 중국 본토지수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22% 하락한 2119.0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100선 위로 안착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 그리고 매도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혼조 장세 움직임 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기간 조정의 장세 움직임이 좀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서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중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을 당초 7.7%에서 7.6%로 하향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나 한 차례 그리고 지준율 인하 세 차례가 각각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향후 2-3개월 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2에서 3% 내외로 예상되며 올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2.8%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정부 목표치인 4%에는 크게 못 미친 수준인 만큼 이 인민은행에서는 9월 중으로 금리 인하가 한 번 있을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 위축 그리고 세계 경제 부진으로 인해서 BDI 운임지수가 최저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해운업종에 대한 불안감들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여파로 인한 해운업종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IMF에서는 중국의 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급격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고속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에도 힘이 들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에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8월 10대 도시 주택 가격은 0.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이 고강도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 내외에서의 기간 조정 장세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소식을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되는 코너는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예, 주도주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난주 굵직한 좀 이벤트들이 끝나고요. 시장은 급등을 마친 후에 현재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장 지수의 움직임은 크지 않은 가운데 상승 업종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낙폭 과대주 위주의 움직임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기존의 주도주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들의 움직임에서 좀 금융화학주 등으로 주도주의 전환이 장의 흐름이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의 새로운 움직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세한 전략을 차후 순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5장 전략을 키워드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자, 키워드 제시해 주시고 하나하나 풀어주십시오. 예, 악재 소멸로 인한 주가 재평가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악재가 소멸됨은 주가가 급하게 좀 뛰어오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특히나 바닥을 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요. 현재 악재의 소멸과 글로벌 호재건들로 인해 주도주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대했었던 조선주와 금융주, 화학주 다시금 좀 반등을 시작합니다. 이들 종목은 작년 한 해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지만 이제는 당분간 주도주로 시장을 장악할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본인이 좀 유독 좋아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대부분 좀 한정된 종목 내에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기관과 외인 역시도 좋아하는 종목군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 폭발적인 수익률을 좀 보았던 종목들이죠. 외인과 기관 역시도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 근거가 받쳐주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금 자금이 좀 폭발적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단기에 올라온 5%에서 6% 정도의 상승폭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네. 두 번째로 테마주와 시장이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지난주 네. 대선 테마에 관련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이들 종목이 움직임 좀 눈에 띕니다. 정통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테마주의 주가는 더 좋은 편입니다. 그런 연유로 오늘 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시장이 보합 상태로 보이자 좀 큰 움직임을 테마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 같은 경우에 돈이 좀 들어오고 대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좀 일단 테마주가 움직이곤 있지만 향후에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대형주 위주로 조금 바꿔주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돈이 풀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글로벌 증시에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돈이 풀릴 때는 상품 가격의 상승이 좀 예고가 되는데요. 그런 연유로 상품주의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요 아연, 풍산, LS, 대우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LG 상사들이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경우도 좀 돈이 들어오곤 있지만 이들 종목은 그동안 좀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군들로 매수가 현재 좀 쇼커버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 후에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요. 위에 말씀드린 상품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포트에 한두 가지 종목을 좀 편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마켓 코리아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실적이 가장 좋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2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5,280억 원, 그 다음에 14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9%, 19%씩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 외에 하반기 실적 성장이 좀 더욱 두드러질 것은 기대감 역시 현재 상당한 부분입니다. 3분기에는 올해 삼성그룹의 보장 물량인 1조 8천억 중에서 상반기 발주되지 못한 물량 한 55% 정도가 주문이 집중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 좀 낙폭 가대주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포트에는 꼭 편입을 시키셔가지고 하반기까지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이마켓 코리아에 좀 관심 두시는 전문가분들 상당히 많던데요. 자, 이 아이마켓 코리아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도 좀 더 관심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격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가격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주가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 정도 매수하셔도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 32,000원 같은 경우에 일단 한 달 정도 가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24,000원 대응하신다면은 손절가까지 올 이유는 없긴 하겠지만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좀 들고 가셔도 좋을 종목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까지 올 이유는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감까지 함께 피력을 해주신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퀴즈 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또는 023153-161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발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1,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